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행정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행정 파트에서 제가 이제 선택한 뉴스는요, 이 뉴스입니다. 20대 1급 비서관 박성민 인선에 여야 공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와대 비서관 임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가장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2030 세대라고 했는데 뭐 MZ 세대라고도 합니다. MZ 세대가 봤을 때 그 이상의 그 윗세대들은 이제 기성세대인 것이고, 그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나 기성세대의 어떤 이 사회를 바라보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서 쭉 이 변화를 많이 겪어왔던 이 사회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세대 간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는 농경사회에 태어나서 산업사회를 거쳐, 그리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보사회가 돼 있는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저와 같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후진국 시절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제가 한참 이제 뭐 취업 고민하고 이럴 때는 우리 사회가 이제 중진국에서 막 이제 IMF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거기서 몸살을 좀 앓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대요. 그래서 IT나 뭐 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에 뭐 그렇게 뭐 적응 못하거나 그렇게 낯설어 하지는 않아요.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기존의 노인 세대들이나 아니면 지금 아예 젊은 세대들하고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좀 끼어 있는 세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2030 세대가 봤을 때는요, 뭐 이거는 근데 언제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기존의 한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기득권층으로 보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도 나왔던 책이 뭐 이런 거잖아요. 88만 원 세대. 지금이야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88만 원 세대가 월 일을 해도 월 88만 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최저임금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했던 겁니다. 지금 뭐 최저임금이 이제 200만 원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책이 쓰여질 정도로 그때만 하더라도 뭐냐면은 이게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기성세대가 좋은 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진입할 수 있는 데는 장벽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 기성세대들은 자기들은 뭐 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갖춰진 것들이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의 노동력을 너무 싸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니냐, 함부로 또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니냐, 막 활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막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030 세대가 봤을 때도 또 이제 40, 50대들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자리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같은 것들을 안 만들어준다, 이런 평가를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 경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도 성장을 하던 요 국가의 시스템에서 국가의 특성이 이제는 이제 저성장으로 접어든 지가 꽤 됐고, 이 저성장이 기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이 흐름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다가 정보사회가 진척되면서 이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점점 퇴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화가 이렇게 많이 되면서요. 시스템도 이제 자본 투입 중심의 시스템들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옛날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좀 번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40, 50대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이렇게 요즘엔 장수 시대인데 그런데 이 40, 50대에 일찌감치 퇴직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보니까 퇴직의 평균 이 나이가 연령이 49세쯤으로 잡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면은 한참 애들이 이제 커나갈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뭐 이렇게 그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면은 야, 이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게 또 있겠죠. 그 세대는 그 세대 나름의 또 고충이 있을 거고, 그러나 2030 세대가 봤을 때는 기득권 집단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좀 촉발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 청년 세대들에 관련된 정책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잘 전달됐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기도 해요. 예전에는 청년 세대들이 투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다뤄진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전달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이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을 또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예전에는 20대 그러면은요 진보적 표심이 굉장히 강한 이런 세대였었는데 20대가 뭐 이제 젊은 청년 보수 뭐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비등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기에 표심을 잡아가기 위한 어떤 경쟁이 예전보다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포자기하고 있었다가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여기가 표밭이 있다 생각해서 막 이제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조금은 안일하게 있었던 쪽도 있었겠죠. 젊은 세대들은 어차피 진보적 성향을 가져서 우리를 찍어주겠지 했던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긴장이 확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경쟁이 이제 붙으면서 그러면서 2030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청와대도 세심히 바라보겠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년의 눈높이에서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이제 20대 이제 비서관을 청년 비서관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대 비서관이 보니까 정치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여당에서 최고위원, 청년 몫의 최고위원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경력이 있어서 아직은 학생 신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급에 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이 되다 보니 이것이 뉴스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야, 뭐야? 완전 벼락 출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쪽에서는요, 청년 표심을 위한 쇼다. 야, 이렇게 한 사람 출세시켜주는 거, 벼락 출세시켜주는 것으로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쇼 그만해라.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인재가 이 자기네 당에서 이제 최고위원도 했었는데, 그때 뭐 쓴소리도 잘하고 자기 소신도 있고 실력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호를 해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의 날이 더 이제 좀 거세졌죠. 일반적인 청년의 경우 바늘구멍 같은 행정고시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즘엔 뭐 이제 공무원이 된다 뭐 이런 시험이면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뭐 어떤 것 할 것 없이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달리는 이 청년들이 아주 많잖아요. 예전에도 뭐 그런 청년들이야 많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 일자리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 공무원 같은 자리들이 그만큼 더 메리트를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막 매달려 있는데, 야, 이거 뭐 5급 행정고시를 패스해도 정년 퇴직 전까지 1급을 달기도 어렵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1급을 달기는 되게 어렵죠. 1급이면은 이 실장급인데,
사실은 뭐 국가공무원에서 1급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는 그 하나의 부를요 총괄 책임진다 정도의 위치에 거의 올라섰다고 봐야 돼요. 요 위에는 차관이 있고 그 위에는 장관이 있는데 차관과 장관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여기는 정무직 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고요. 조직 내에서는 올라갈 데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1급까지 단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원래가. 예, 그런 건데 이제 이렇게 느닷없이 1급 공무원이 됐다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고 뭐 일부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걸 이제 야당에서 탁 따다가 이제 이걸 이제 비판의 이제 내용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여당 쪽에서는 여전히 엄호합니다. 어린 나이 적은 경험으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민주당 안에 있었을 때 얘도 눈치 보지 않고 쓴소리라고 소신 있게 발언했던 인재이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거다. 그리고 청년의 눈높이는 청년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청와대 급수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나름 예우한다고 또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런 마음을 좀 봐달라. 그리고 이 자리가 이런 식으로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가는 뭐 그런 자리라기보다 뭐 그런 사람도 갈 때도 있어요. 청와대로 파견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공무원이 되면 갔다가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직업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은 직업 공무원이 되는 건데 청와대 비서관은 이제 청와대의 이제 주인이 바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바뀔 거고 아무리 길어도 이 청와대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이 교체됐을 때 이제 선거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됐을 때 그럴 때 비서관도 계속 유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한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급수를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봐서 붙은 사람들하고 1대1로 비교해 가지고 이게 평가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 조직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 국가공무원 있잖아요.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하나의 부가 있다고 보면 여기 이제 장관이 있고요. 그 밑에 차관이 있잖아요. 차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이제 국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3급 정도가 과장이에요. 꼭 그게 엄밀하게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요. 3급 정도가 이제 과장이 되고 4급하고 5급이 계장이에요. 계장. 계장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실무 공무원인데 6급이 이제 주무관으로 불리죠. 6급 이하를 그냥 주무관이라고 통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 5급 이제 고시, 행정고시 합격을 하더라도 뭐 이런 정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시험과 7급 공채와 9급 공채가 이렇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뭐 9급으로 시작하면 국가직으로 갔을 때 6급 이상 5급을 다는 게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7급으로 들어갔을 때도 막 4급, 3급 이렇게 올라가기가 또 많이 어려운. 그래서 3급이면은요 1, 2, 3급을 이제 요즘에는 또 털어서 실장, 국장급에 해당되는 자리들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요 별도로 관리하는 공무원단이 있거든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건데 7급으로 시작해가지고 고위공무원단 되기가 또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5급으로 출발했을 때도 여기 아까 이 고위공무원단 되는 게 또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1급에 해당되는 청와대 비서 자리가 많이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한데요. 1대1 비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을 나눠보면 여기 국가공무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공무원을 나누면 공무원은요 일단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방공무원이 있어요. 이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를 공무원을 또 나눌 때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늘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력직 공무원은요 신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신분 보장이 되고 정년 퇴직이 가능한 이런 이제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특수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어공이라고도 하죠. 어쩌다 보니 공무원이 됐어요. 이런 겁니다.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요. 일반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직 공무원이 또 있죠. 특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직 공무원 뭐 경찰 공무원, 교육 공무원, 뭐 소방 공무원, 군인, 뭐 그 다음에 군무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판사, 검사, 뭐 이런 종류로 하나의 직업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또 별도로 일반직 말고 특정직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일반직이라 그러면 아까 말했던 막 9급에서 1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특수경력직이다 이렇게 갔을 때는 여기에 정무직이 있고요. 정무직이 있고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는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1급 공무원이다 그러면요. 비서관이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되는 그런 자리하고는 구분이 필요하고요. 이쪽은요. 정치적으로 임용을 하거나 혹은 있잖아요. 비서진, 보좌관, 비서진 이런 거와 관련된 자리들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선거에 당선되거나 뭐 정무직은 그런 거고요. 별정직은 이제 비서 진용 같은 데들을 별정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분보장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언론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극. 이거 뭐 저 관심이 많이 이제 가게 되니까 언론에 약간의 자극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의 해프닝으로 이렇게 지나가긴 했지만은 아무튼 간에 좀 구분이 필요한 거라고 좀 봐두시고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리고 이게요. 선발 방식이 꼭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 공채 있지 않습니까? 공채만이 무조건 선발하는데 무조건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게요. 별정직의 비서, 보좌관 이런 사람들 뽑는데 다 시험 봐서 가야 되나요? 어떤 당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당직자 혹은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통과해라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젊은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본다는 것인데 좀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단은 지금까지는요. 시험이 필요한 자리들도 있는 거고요. 시험, 이 객관식 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의 테스트 같은 것들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꼭 객관식 필답 시험이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행정 쪽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도 꼭 그렇게만 보진 않는 거거든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다양한 선발 방식으로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정당은 보통 필기시험으로 가는 데들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정당에서 뭐 당의 간부를 선발한다든가 아니면 공천을 준다든가 이럴 때 필기시험을 보는 게 아닌데 그 필기시험 제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흥미롭게 한번 지켜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방식은 그 자리에 걸맞게 다양하게 또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또 이제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필기시험이 그래도 뭔가 다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가장 잘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일 공정하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책정에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경제 산업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